안녕하세요. 사연 재미있게 듣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고란 것은 한 번도 쳐본 적 없이 나름대로 혼자 벌어먹고 살 능력도 갖추고 탄탄대로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주변에서 어른들께서 넌 결혼 언제 할 거니? 그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애 낳아도 노산이다. 이런 말씀하셔도 사실 요즘 사람들 결혼 늦게 하는 일이야 워낙 흔한 일이고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고 나면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30이 넘어가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 친구들이 만나서 내미는 청첩장에 저에게 무슨 시한부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얘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직도 결혼 못했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저처럼 결혼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안 남았다는 것이 꽤나 충격적인 적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조금 늦긴 했어도 저에겐 결혼을 약속했던 완벽한 예비 신랑이 있었으니까요. 너 상구 씨랑 진짜 결혼하는 거 맞지? 아니, 난 걱정돼서 그렇지. 요즘엔 그런 사람들도 많대잖아. 여자 내조 받으려고 그런 식의 일부러 결혼 약속하고. 너 상구실 뭘로 보는 거야? 우리 만난 게 벌써 4년이야.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저번에 시험 한번 봐서 아는데 이번엔 정말 합격이야.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나도 올해 시험 끝나고 나서부턴 결혼 준비해야지. 이제 부모님한테도 너네한테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야겠다. 물론 그 예비 신랑이 제 눈에만 완벽해 보인다는 것이 크나큰 함정이었지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 신랑은 벌써 3년째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 아무런 벌이와 소득이 없는 예비 신랑 곁에서 3년째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남들 눈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연애를 해오고 있던 여자였어요. 뭐 1년차, 2년차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도 3년차에 접어들고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처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막상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딴소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 젊은 날 고생했던 청춘은 그대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하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비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며 이 사람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앞서서 변호를 하고 다녔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예비 신랑보다 먼저 달라졌던 건 우리 딸 하면서 결혼만 하면 며느리를 딸처럼 챙겨줄 것이라 생각했던 예비 시모였거든요. 언제까지 옆에 붙어서 애 앞길 막고 그렇게 팔목 잡고 있을 거야? 네 역할은 딱 여기까지다. 사람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으면 큰 코 다치는 법이야. 이제 우리 아들도 시험 합격했으니까 급에 맞는 사람 만나야지. 당장 파혼해라. 파혼. 제 고생이 말도 안 되는 단어 하나로 얼버무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대체 저와 예비 신랑 그리고 예비 시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전 그 충격적인 파혼 통보를 과연 받아들였을지도요.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선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났었던 4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예비 신랑 역시 그때는 시험의 시자도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서로 직장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성격도 잘 맞을 것 같다면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고요. 소개팅 딱 3번 하고 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1년 동안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람 좋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고요. 슬슬 양가에는 결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조바심을 냈을 필요가 없구나. 사람은 다 자기한테 맞는 짝이 있는 거구나 생각했고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양가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어느 날부터 예비 신랑이 만날 때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조금 주면서 사람은 너무 부려먹는다. 워라밸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자기 주변에 공직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야근이니 뭐니 어쩌다 그런 것들을 해도 수당까지 꼬박꼬박 다 받아가면서 제대로 대우받아가며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처음엔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힘든 거 아니겠냐. 남들도 그 힘든 거 다 똑같이 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별로인 것 같으면 얼른 다른 곳으로 찾아봐서 이직 준비를 하든지 해라. 저도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 오래 해보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어떻게든지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꺼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것이었어요. 얼마 뒤에 갑자기 자기가 회사랑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다면서 행정고시를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얘기를 냅다 통보식으로 꺼내더라고요. 이때 그냥 관두자고 했어야 하는데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행정고시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자기도 알지? 나 행정학과 출신인 거. 주변에서 시험 합격한 친구들 보니까 괜히 시험 때려치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냥 다시 시험 준비해볼까 봐. 회사랑 너무 안 맞아. 뭐? 잘 다니고 있는 회사 관두고 갑자기 무슨 행정고시 준비야. 우리 이제 막 결혼 준비하려고 양가에다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회사 관두고 공부 시작하겠다고 하면 어쩌자고. 이렇게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받아들이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야? 행정고시야. 무려 행정고시. 그냥 9급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언제 합격을 할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할지도 가늠이 안 되는데 내가 그게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옆에서 기다려달라고 당신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내가 나 혼자만 좋자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다 당신이랑 둘이 잘 되자고 그러는 거잖아. 솔직히 이렇게 둘이 회사 다니는 거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정년 몇 살까지일 것 같아? 회사 그거 아무리 해봤자 40대 후반 넘어가는 순간 이제 슬슬 은퇴 준비해야 돼. 행정고시 합격만 하면 60살까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 은퇴하고 나서도 어지간한 곳에서 서로 모셔가라고 난리라고.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노을 궁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 늦게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 찾아보면 오히려 당신 입장에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꿈이라잖아. 내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다잖아. 응원해줘야지. 절 위해서 잘 다니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공부를 하는 거라는 예비 신랑의 말에 마음이 동한 게 아니라요. 평생의 자기 꿈이라는데 어떻게 그걸 말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해보고 싶다는 것이 있다는데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래 저 사람도 저걸 얼마나 해보고 싶었으면 회사를 다니는 지금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꺼낼 정도로 한이 됐을까 싶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이 안 나도 못 이룬 꿈 생각은 난다고. 공부를 해보는 것이 저렇게까지 소원이라는데 그 소원 성취 한번 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미루게 됐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아니요, 오히려 지금 당장이라도 헤어져라 크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마음에 썩 들진 않아도 빨리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더니 뭐? 행정고시? 그게 그렇게 쉽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인 줄 알아? 결혼 약속해놓고 나서 갑자기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지 공부하겠다는 놈 결혼해서 자기 생각만 하고 가정 안 돌볼 거 안 봐도 뻔하다. 당장 헤어져. 다음 주말부터 아버지가 선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그 놈보다 잘난 놈 세고 셌어. 그런 놈 뒷바라지 해주라고 우리가 너 고생하면서 길러놓은 줄 알아? 남의 집 며느리로 보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신랑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아이고 속 터져. 어떻게 저런 게 내 딸이라고. 이 사람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라서 나도 뒷바라지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뒷바라지 무슨 뒷바라지예요. 공부도 이 사람이 알아서 하고 퇴직금 가지고 이 사람이 알아서 공부한다는데 내가 공부하라고 돈을 대주기를 할 거예요. 집에 눌러앉아서 밥을 해주기를 할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 옆에서 좀 기다려 달라는 것 뿐인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이 사람 그만큼 기다려줄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저도 이거 투자예요, 아빠. 뭐에 홀렸던 건지 이 결혼 지금 당장이라도 엎으라고 길길이 화를 내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될 것 같은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이 사람 미래가 꽤나 괜찮은 것 같아 유망주로서 투자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이랑 선보내 만에 그런 말씀 나한테 절대 하지 마셔라 하고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보실 땐 그냥 속이 터질 뿐이죠. 딸이라고 외동딸 하나 있는 거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워놨더니만 무슨 남자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나서서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돈줄이라도 끊어버리면 제가 좀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거 제정신 아니다. 정신 차리게 하려면 우리가 주었던 거 다 뺏어버려야 한다.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는 아버지가 너 그렇게 네가 좋다고 사랑하는 사람 뒷바라지 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준 거 다 놓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당시에 회사 다닐 때 저 살고 있는 전셋집 하는 것도 도와주셨고 차도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무슨 똥꼬집으로 그랬는진 몰라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는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부모님은 왜 몰라봐 주시는 건지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건지 그게 억울하다고 저도 그냥 맞불을 놔버렸던 거죠. 이런 거 나도 필요 없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집이고 차고 아버지한테 다 반납해 버린 거예요. 사연을 쓰면서도 제가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신 차리고 제 머리통을 세 개 한 대 콱 쥐어박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요. 읽으시면서 답답하신 마음 저도 이해 갑니다. 그때는 대체 왜 그랬나 몰라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전 무슨 좋은 지위 다 버리고 나온 어디 외딴 나라 공주님 마냥 월세방에서 자취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예비신랑은 정말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집에서 그냥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갈 거다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직장을 살 때보다 학생으로 살 때가 돈을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같은 이치라니까요. 뭐 회사 다닐 땐 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밥도 먹고 단체로 뭔가를 하니까 돈이 덜 들어가는 구석이 있는데 공부할 땐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 아무리 혼자 살더라도 기본적인 구색은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건 물론이고 뭐 공부는 혼자 하나요? 독서실도 다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집에 앉아서 숨만 쉬고 공부만 한다고 해도 돈이 꽤나 깨진다는 사실은 공시 준비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예비신랑은 그나마 회사에 다니는 기간이 그래도 조금 되니까 그동안 받아둔 퇴직금을 가지고 그걸 충당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시험 준비가 길어지면 어렵겠다는 것도 저도 대강 알고는 있었죠. 공부하느라 힘들지? 저녁에 내가 뭐 맛있는 거라도 해서 가져다 줄까? 아니야, 나 오늘 저녁에 내 대학 동기 철승이 알지? 철승이랑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 것 같아. 철승이네 형도 우리 학교 선배인 거 알지? 이번에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나가서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형님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노하우도 좀 듣고 하려고. 이건 어디 학원 가서도 못 배우는 거잖아. 여튼 저녁엔 안 와도 돼. 솔직히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소리 들으면 답답하죠. 책상 앞에 딱 붙어 앉아서 공부만 해도 24시간이 모자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뭔 놈의 약속은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 약속을 챙기고 나가면서 대체 공부는 언제 하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하루 이틀이면 저도 예비신랑 말대로 아 그래 공부는 자기 혼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시험 공부를 하고 면접을 보고 하는 노하우는 학원에서도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니까 그렇게 나가서 인맥을 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겠는데요. 뭐 허구한 날 그런 약속들만 쫓아다니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소리 했죠. 그런 약속 다 쫓아다니다가 공부는 언제 하냐고요.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냐.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지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당신까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나서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냐. 믿고 기다려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요. 뭐 그런 정신머리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해 시험은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신랑 당당했죠. 원래 다들 첫 시험은 허수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왜 어른들이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냐고 그런 말씀하시잖아. 공부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느낌만 본 거지, 느낌만. 그래도 이번 시험 보니까 딱 알겠더라니까. 이제 내년 시험엔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신 마음고생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오히려 이번 시험은 자기가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시험을 봐보고 나니까 내년엔 정말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저한테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해온 것만 보면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진 않았습니다만 뭐 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돌이킬 수 없는 건 예비신랑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본인이 저렇게 자신 있다, 다음 시험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하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려줬죠. 하지만 내년이 돼도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겠어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경각심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눈치. 생활이 나아진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제 스트레스만 더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예비신랑 하나만 가지고도 뒷목이 뻐근할 정도로 골치가 아픈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예비시모의 등살도 한몫했다니까요. 처음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이고 우리 새아가 하면서 반겨주시는 눈치여서 날 저렇게 예뻐하시는구나 참 고맙기만 했어요. 하지만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에게 새아가 하고 불러주면서 예뻐해 주시는 이유가 마냥 내가 예뻐서가 아니구나. 자기 아들 뒷바라지 해줄 고분고분하고 착한 여자가 필요한데 이 여자인 그런 애가 맞는지 아닌지 판가름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어느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호의나 선의가 마냥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편하다고 하기엔 격이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요즘 날이 부쩍 더워져서 걱정이네. 수험생들은 이렇게 날 더운 날에 뭐라도 잘 챙겨 먹어야 공부할 기운이라도 날 텐데 내가 옆에서 뭘 붙어가지고 해주는 건 또 귀찮다고 싫다고 그러고 뭘 해먹일래야 해먹일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땐 뭐 닭이라도 한 마리 사다가 구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복날 좀 앞두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 대뜸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엔 공부한답시고 뭐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있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게 너무 안쓰럽지도 않냐. 주변 사람들 보면 남편 큰 사람 만드는 건 다 옆에서 여자가 잘하기 나름이다. 그거 전부 다 한 끗 차이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전화를 하면서 저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래서 지금 자기 귀한 아들 먹여야 하니까 나보고 닭이라도 한 마리 삶아가지고 들고 가라.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걸 빙빙 돌려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요.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는데 제가 언제 장을 봐서 그런 걸 해다 나를 시간이 있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날 덮고 공부하는 사람 잘 챙겨 먹고 해야 되니까 제가 퇴근하고 나서 연락해가지고 복날엔 맛있는 거라도 같이 챙겨 먹고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파는 것들이 더 잘 나온다니까요. 너 그거 뭐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그거 뭐 4주내 만에 투덜거리시다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날 더우니까 둘이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라. 용돈 한 번을 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매일같이 전화해서 요즘엔 뭐가 제철이라고 하더라. 요즘같이 더운 날엔 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 제가 무슨 아들 전담 영양사도 아닌데 그렇게 걱정되시면 옆에 끼고 본인이 이것저것 해먹이시면 될 일 아니겠어요? 또 그건 귀찮고 자기 아들도 내심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꺼려하는 눈치고 하니까 아들한테 제대로 된 한마디 할 자신은 없고 맨날 저만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맨날 핑계는 똑같으시죠. 얘가 지금 자기 혼자 잘 되자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냐. 너도 행정고시 합격하고 나면 결혼 못해서 결국 자기 아들한테 목매달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누가 보면 제가 예비신랑한테 제발 행정고시를 봐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거나 칼 들고 협박이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제 발로 공부하고 있는 건데 제가 대체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하고요. 가뿐하게 쌩까버리면 저래가지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내 돈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차시는데 참 속만 부글부글 끓이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험은 꼭 합격할 수 있다며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한답시고 허송세월 보낼 건데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야.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내려놓고 다시 회사로 복직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시험 준비만 하고 있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나중에 회사 복직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쩔 건데? 당신은 나이 안 먹어? 난 나이 안 먹냐고. 내 친구들 다 결혼했어. 주말만 되면 청첩장 모임하자고 만나자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무슨 기분으로 나가는 줄 알아? 야, 시험 떨어지면 속상해도 내가 제일 속상해. 너까지 왜 옆에서 정신사납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이번 시험 떨어질 줄 알았겠어?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게 내 뜻대로 다 됐으면 내가 진작에 붙어서 공직생활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지금 나 혼자 좋자고 이 공부하는 거야? 내가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당신 인생 펴는 거야 정말로. 그때 와서 후회하지나 말라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험만 합격하면 제 인생이 피는 거라는 그 꽃노래도 한두 번 들어야 아름답죠. 언제부턴가 예비 신랑에게 행정고신 아름다운 핑계 정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부를 영 못하고 열심히 안 한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는 느낌이 아니었고요. 2번이나 시험이 떨어지고 나니까 본인도 조금은 경각심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딸이 그 나이 먹고 시험 준비하는 변변찮은 놈을 만난다고 하니 탐탁지 않아 하시던 부모님도 누구보다 예비 신랑의 합격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차마 이번에도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결과를 전달할 자신이 안 났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버진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미래도 없는 놈한테 네 인생 여태 걸고 있었냐고요. 너 이제 정말 관둬라.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게 그놈 같지? 아니야. 허송세월은 지금 네가 보내고 있는 거라고. 네가 옆에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으면 나중에 그놈이 너한테 고마워라도 할 것 같냐? 옆에서 그렇게 자기 몸 갈아가지고 희생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놈이 그렇게 더 뻔뻔하게 안 하는 거라고. 비빌 언덕이 있는지 쳐다보고 비비는 거지 그런 놈들이. 시끄럽고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선 봐. 그놈이랑은 당장 헤어지고. 그쯤 되면 예비신랑도 예비신랑이지만 저도 이제 오기인 거죠. 이제 와서 부모님 앞에서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긴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말대로 이미 잘못된 사람을 골라버린 것이 사실이고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때서라도 집으로 기어들어가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텐데 대체 무슨 똥꼬집으로 꾸역꾸역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행정고시가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그렇게 한 방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그 사람 편을 들었는지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뭔 정신으로 그런 소리를 짓거렸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뭐 말도 안 되는 반발심 때문이었겠죠. 앞으로도 선 보라는 소리 하라고 저 부르실 거면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 팔자 자기 손으로 정성스럽게 새끼 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고 가슴을 치고 싶으셨을까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집은 좀 치워놓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설거지통에 저거 언제 먹었던 건데 아직도 저렇게 물에 담궈놓고 있는 거야? 누가 치우라고? 당신 진짜 왜 이렇게 살아?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기대를 할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희망 없이 살고 있어? 나도 당신 보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응원할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우리 친정 가서 무슨 소리 듣고 온 줄 당신 알기나 해? 야, 넌 오자마자 잔소리야? 회사 다니는 애가 뭘 알겠냐? 하루 종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치울 기운도 없어. 온 에너지를 다 공부하는 데 쏟기도 바빠 죽겠는데
잔소리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아, 공부하는 사람 많이 힘들었나 보다. 내가 좀 이해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참고 넘어가 줄 수는 없는 거냐? 내가 오늘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니까 옆에서 마누라가 잔소리 안 하고 묵묵하게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더라. 남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서 내조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자마자 실컷 공부한 사람한테 짜증이나 내고 있고 어쩌라고 나보고.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나마 좋았던 예비 신랑과의 사이도 계속해서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예비 신랑 때문에 집에서 안 들어도 될 소리까지 듣고 온 상태인데 집에 와보면 설거지통에 설거지는 대체 며칠이 밀린 건지 쌓여가지고 날파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청소도 안 해가지고 바닥에 먼지 굴러다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지. 그래도 최소한 사람 사는 꼴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잔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공부하는데 에너지 쏟기도 바쁜 사람인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냐. 당신이 좀 군소리 없이 조용히 해주면 어디 덧나기라도 하냐. 되려 저한테 짜증을 내는 모습까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하나 두 개 맞추기 시작하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뻔뻔해질 수가 있는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남자 뒷바라지라고 하던 인생의 수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무시한 죄를 이렇게 호되게 받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버렸을 땐 이미 어느 방향으로든 돌아가기엔 크게 늦어버린 상황이었고요. 이미 흘려보낸 3년이라는 허송세월, 이제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내 미래를 책임지고 걸어봐도 괜찮은 걸까? 오도 가도 못하고 꼭 갇혀버린 사람처럼 제 시간은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예비신랑의 그 주문 같은 말만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불 같은 주문도 계속 외우다 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 잔소리를 피해서 예비신랑이 죽자사자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합격 컷이 다른 해보다 조금 낮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올해도 평소와 별반 나아질 것 없는 예비신랑의 모습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이야 기대 안 한다고 했지만 합격 발표가 나는 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말고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할 정도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예비신랑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불편한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합격이라고요. 결과가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되물어봤는지 몰라요. 정말 합격이 맞냐, 제대로 확인한 거 맞냐, 합격이 맞답니다. 비록 1차 시험에 합격한 거긴 했지만 제가 예비신랑을 낳은 예비시모의 마음이라도 된 것처럼 심장이 뻥 하고 터져버릴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진짜 축하해. 당신 잘 될 줄 알았어.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저녁에 내가 집으로 갈게.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자. 알겠지? 아, 나 오늘 저녁에 어머니랑 선약이 있어서 당신도 고생했는데 다 같이 밥 한번 먹어야지. 내가 오늘 어머니 만나면 여쭤보고 장소랑 날짜 잡고 연락 줄게. 나중에 연락하자. 그런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이후 예비신랑의 태도는 눈에 띄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시험 소식을 기뻐하면서 가장 먼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연락을 하니 어머니와 선약이 있어서 우리끼리 밥을 먹는 건 나중으로 미루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1차 시험이긴 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면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던 사람이기에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처음엔 이제 시험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2차 시험을 또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아직은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직 2차 남았긴 한데 원래 1차 뚫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결혼 얘기도 너무 오래 미뤄왔고 했으니까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슬슬 다시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때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식장만이라도 내가 먼저 좀 알아보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차피 당신은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그런 것들 내가 따라 알아보고 준비할게. 고맙지? 아, 뭘 그렇게 성급하게 굴어. 당신 말대로 아직 나 시험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고 있어야겠어? 결혼이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이 시험은 내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야. 지금 그런 사람 앞에서 철없이 결혼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싶은 거야.
그동안 결혼을 하도 오랫동안 미뤄놨으니까 시험도 합격했겠다. 이제 슬슬 얘기를 다시 시작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말에 예비 신랑은 꽤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결혼 얘기나 하면서 징징거리고 있냐면서요. 3년 가까이 기다린 여자한테 그게 할 말인가 싶어서 울컥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시험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 당신이 먼저 얘기했던 거잖아. 시험 합격하고 결혼 준비 관련해서 얘기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철없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시험이 얼마나 합격하기 어려운 줄 아냐. 이제 와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당신도 속보이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이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한 명뿐이었으면 다행이게요. 정말로 시험 때문에 사람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 있다.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부르는 예비 시모를 만나고 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헛고생을 한 건지 정확히 알게 됐죠. 너 요즘 결혼이니 뭐니 그런 얘기 꺼내고 있다면서? 2차 시험도 아직 남았는데 어디 벌써부터 발목을 잡을 일이 있어? 이게 무슨 어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그저 그런 구급 공무원 시험인 줄 알아? 무려 행정고시야, 행정고시. 너 같은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시험이라고. 어떻게 잘난 내 아들 잡아가지고 팔자 한번 펴보려는 생각이었나 본데 꿈 깨라. 그럴 일 없으니까. 하여튼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를 앉혀놓고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얼마나 어이없던지요. 자기 아들 뒷바라지 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며느리, 우리 세아가 하면서 제 비위를 맞추기 바빴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시험 합격하고 나면 미뤄왔던 결혼 얘기도 다시 할 거라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었잖아요. 이제 와서 두 사람 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그럼 전 그동안 뭘 한 건데요? 진짜 이 사람 뒷바라지만 해주고 꺼져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옆에 붙어서 애 앞길 막고 그렇게 발목 잡고 있을 거야? 네 역할은 딱 거기까지다. 사람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으면 큰 코 다치는 법이야. 이제 우리 아들도 시험 합격했으니까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당장 파혼해. 대체 그 급이란 게 뭔지, 오히려 급으로 따지면 저와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대체 왜 만나는 거냐? 주변에서 예비신랑을 가지고 물고 뜯었으면 더 물고 뜯었어요. 그런 사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고 옆에서 응원해 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앞으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뿐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다정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제가 자기 아들 발목을 잡고 있는 존재랍니다. 대체 얼마나 잘난 아들을 두셨길래 저 같은 사람에게 발목이 잡힌다는 건지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발목을 잡아요? 누가 누구한테 발목을 잡혔는데요? 이 사람 뒷바라지 하느라 3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 다 한 건 나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발목 타령을 하는 거냐 따져 물으니까 오히려 그럼 서로 잘된 거 아니냐입니다. 그렇게 서로 발목 붙들고 늘어질 생각하지 말고 이젠 그냥 서로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정말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전 예비 신랑이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야 할 그날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파혼 통보를 당한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최근 들어 달라진 예비 신랑의 태도만 돌이켜 보더라도 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제 온몸으로 다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고작 그 시험 하나 합격했다고 3년 동안 묵묵히 자기 옆을 지켜와준 여자를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버리는 게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게 됐습니다. 만나온 시간이 4년, 합격을 기다렸던 시간 3년.
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별은 아주 짧고 담백했어요. 예비 시모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얘기도 아니었다. 그냥 파온 통보였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얘기에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라도 하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인간 도리라면 제 지나간 시간에 대해 짧은 사과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떤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너도 어느 정도 알아들은 거 아니냐. 굳이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다시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냐 하더라고요. 거기서 남아있는 정 싹싹 긁어서 털어버렸습니다. 예비신랑 집에 있던 몇 개 안 되는 제 짐 챙겨가지고 나오면서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그 어떤 일로도 마주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고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억울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랑 더 깊은 사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 생각하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게 됐죠. 부모님 얼굴 딱 보는데 쪽팔리더라고요. 죄송해서 뭐 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너무 쪽팔리다. 그렇게 세계의 사랑인 척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뛰쳐나가 놓고선 결국에 아버지가 예상하던 대로 다 됐구나. 대체 뭘 기대하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 사람을 감쌌었던 걸까? 그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부모님께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놈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정신이 멀쩡하게 박혀있는 놈이었으면 결혼 얼마 안 남긴 여자 앞에다 두고 시험 공부하겠다고. 됐어.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이기적인 놈이랑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었을 것 같냐. 그런 놈들 결혼하고 나서도 절대 안 바뀐다. 평생 자기 좋은 거, 자기 행복한 거만 생각하지 가족들은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들러리 같은 존재라고. 차라리 그런 놈이랑 헤어진 거 잘 됐어. 이 아빠가 그놈보다 100배는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너 올린 게 남자야. 낙담하고 있는 제게 아버지께선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어떻게 저를 두고 시험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줬으면 감사하게라도 생각해야지. 잘 되고 나서 자기 앞에서 고생한 사람을 내팽개치는 게 그게 사람 새끼냐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셨어요.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뜯어 말렸던 아버지께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그래도 3년을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면 연락 한 통 없는 예비신랑을 보면서 사람 하나 잘 걸러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이랑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구나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비신랑도 아닌 예비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면 믿으시겠어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았더니 예비시어머니였어요. 매번 이렇게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툭 전달하는 게 예전이랑 별반 달라진 게 없구나 싶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하니까 한껏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래요. 아니, 우리 상구랑 다시 연락하나 해서 혹시 내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얘기한 걸 상구한테 얘기했더니 상구가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든지 나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혼나본 적이 처음이라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고 하면 괜히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잖니. 우리 잠깐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기분 나쁜 거야 알겠지만은 나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진짜 꼭 물어보고 싶다는 그 얘기가 뭔지 그쯤 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다시 얼굴 한번 볼 수 있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뻔뻔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똥마려 온 강아지처럼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얘기를 꺼내는지 하고요. 싸늘한 목소리로 알겠다. 저도 뭐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으니까 만나서 하실 말씀만 하셔라.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거의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예비시모. 연락 한 통 없었던 예비신랑이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들으니까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절 그렇게 냅다 쫓아내고 나서야 자기 딴이 아쉬운 사람인지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혹시 아버지가 회사하셔? 아니, 알잖아. 왜 행정고시 합격하면 주변에서 좋은 여자들 소개시켜준다고 중매쟁이들한테 연락 많이 들어오는 거.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줄 괜찮은 사람 없냐? 그냥 물어만 봤지. 물어만 봤는데 거기 중매쟁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가씨 괜찮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대번에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땡땡 회사 운영하신다고? 나는 하도 그냥 뭐 월세방에서 빌빌거리면서 있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유 집이 엄청나게 가난한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나 보네. 하긴 요즘에는 부자들이 더 자린고비처럼 아낀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보긴 했는데 아유 그러니까 아유 왜 그런 사정을 진작에 말을 안 하고 내가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헤어지란 소리 안 했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더군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예비 시모는 그야말로 급에 맞는 여자를 찾기 위해 주변에 있는 중매쟁이들한테 여러 군데 연락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말론 자기 아들 행정고시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기저기 중매쟁이들이 다 달라붙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알고요? 본인이 전화해서 또 얼마나 자랑을 떠들어댔으니까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원래 만나던 여자랑 헤어졌으니까 주변에 조건 좋은 괜찮은 여자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얘기도 나왔을 거고요. 예비신랑과 만나기 전에 저 역시 아버지께서 중매쟁이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엮어주려고 애를 쓰던 나이차고 시집 안 간 노처녀 딸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마 어지간히 중매쟁이들이 제 이름을 대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며느리감인데 왜 헤어졌냐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듣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별 볼 일 없이 집에 돈도 없는데 팔자 피기 위해서 자기 아들 뒷바라지나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집안도 꽤나 잘 살고 집에서 오냐오냐 공주님 대접받으면서 자랐던 아가씨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겁니다. 절 붙들고 행정고시가 명예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남자 쪽이 친정이 괜찮아야 그거 뒷바라지 제대로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뻔뻔하면은 이 정도로 정도가 없을 수 있구나 하고 혀를 내두르게 됐죠. 이제 저로선 만족이 안 되는지 저희 집안의 등골 한번 제대로 빨아먹어 보겠다고 빨대를 입에 물고 주둥이를 내미는 꼴을 보니까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예비신부는 맞은편에서 제 분위기도 살피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사돈도 좋으시겠다고요. 이렇게 자기 기 세워주는 사위가 어디 흔하냐. 이거는 완전히 넝꿀째 들어온 호박이다 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 얘기를 다시 시작해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본인 때문에 저희 결혼이 파토 난 지 오래인데 말이죠. 너무 기가 막혀서 혼자 주저리 떠들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잠시만요 하고 얘기를 하고 손바닥으로 정말 시어머니 입을 꾹 막았어요. 갑작스럽게 입을 막아버리니 이게 지금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빽 질렀죠. 어머, 너무 죄송해요.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처럼 시끄럽게 하시길래. 저희 동네가 이렇게 교양 없고 무식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오며 가며 이런 얘기 들을까봐 걱정돼가지고요. 조금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네 창피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뻔뻔하고 염치 없고 양심 없는 건 유전인가 보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유전? 아니, 지금 내 아들이 날 닮아서 어쩌기라도 했다는 거야? 이 기집애가 말하는 싸가지 좀 봐봐.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서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툭툭 잘라먹고 중간에 들어와요? 이런 데서 못 빼어먹은 티나는 거라고. 그때 당신이 그랬지? 내가 당신 아들 발목 잡고 있는 거라고. 이제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잘 나가고 있는 내 앞길 막으려고 드는 건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꼴도 보기 싫은 얼굴 앞으로 살면서 다신 볼 일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그 돈 그쪽 아들 근처에 부스럭이라도 떨어질 일 없을 테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멀쩡한 남의 인생 발목 잡지 말고요. 벙쪄 있는 예비 시모를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달려들자 잔뜩 쫄아가지고 눈을 움찔하고 감더라고요. 그런 모습까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습던지. 그런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뺨을 올려붙이는 대신에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를 몇 번 툭툭 치고 말았습니다. 안 쪼셔도 된다고요. 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2차 시험이고 나발이고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 하찮은 당신 아들 같은 사람이랑 부모님한테 사랑 듬뿍 받아가며 행복하게 지냈던 나랑 어떻게 급이 맞는다고 한 대 묶을 생각을 하고 그래요. 여튼 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랑 스스로 엮이면서 내 팔자 꼬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정신 차려요. 네? 야, 이게 진짜? 분하고 치가 떨렸는지 기어이 저한테 커피라도 끼얹으려고 하는 예비시모의 손목을 시원하게 꺾고 예비시모가 들고 있던 커피잔 그대로 뺏어들어 머리에 부어주고 바닥에 얼음들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그 지독한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쫄딱 뒤집어 쓴 예비시몬 어떻게 이런 미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수가 있겠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고 전 통쾌하게 웃으면서 카페를 유유히 빠져나갔네요. 한동안 숨을 죽이고 저희 자리를 지켜보고 있던 손님들도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냐고 머리에 손가락을 빙빙 돌려가면서 욕을 했고요. 시험이 별거라고 뭐 인생에서 그 작은 성공이 별거라고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인간들. 제가 먼저 버려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예비신랑이랑 인간 결국엔 2차 시험에서 보기 좋게 물 먹으면서 완전히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죠. 쌤통도 그런 쌤통이 없죠? 조강지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일로 두 모자가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네요. 상구야.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공부 좀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깨를 볶아도 시원찮은 시기에 제가 이런 사연까지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옛날부터 친구들에게 자주 듣던 말이 있어요. 넌 사람을 너무 금방 믿는다는 말이었죠. 제가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금방 친구가 되고 금세 믿어버려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도 금방 마음을 주곤 합니다. 어릴 땐 그게 특별히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고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 어릴 때부터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전학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적응이 참 빨라요. 어디를 가나 친구를 금방 사귀고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저와 엄만 지방을 다니며 공사 현장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다녔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씩 공사 현장에 가시면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씩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하러 가시면 엄만 공사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했지만 저와 엄만 괜찮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전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게 제게는 잘 맞았어요. 그러던 중 서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일하시다가 높은 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십니다. 더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실 수 없었죠. 그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예요. 할 수 없이 우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그 안에 딸린 작은 방에 두 분이 살고 계셨죠. 아버진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하셨고요. 사고로 인해 받은 보상금으로 아버진 가게 옆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동네 식당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집도 작고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나름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게 남이 보기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선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서울의 학교로 전학을 오고 나선 제가 가난하다는 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언제나처럼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는 전학 갈 일이 없으니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돼서 그건 좋더라고요. 전 금세 무리를 만들었고 서슴없이 친구들을 집에도 자주 데리고 갔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가게에 있는 간식도 가져다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조언이라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너희 집에 갈 때 앞으로 소연이는 데려가지 마. 소연이는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사귄 친구였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예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죠. 전 다 같은 친구인데 어떻게 소연이만 안 데려가냐고 했죠. 그러자 친구가 제가 답답하다는 듯 얘기하더군요. 소연이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뒤로 친구들 이간질도 많이 시키고 험담도 많이 하는 게 전형적인 여우랍니다. 넌 너한테 잘해주면 다 착한 애 같아? 소연이 걔 네 앞에서만 친한 척하는 거지. 뒤로는 우리한테 네 얘기 엄청 해. 네가 소연이를 너무 믿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걔가 너희 집에 갔다 올 때마다 너희 집 너무 좁고 낡아서 들어가기도 싫대. 그리고 장애인이 가져다 주는 과자 먹고 싶지도 않다고. 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항상 저에게 우리 집에 가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랑 아버지가 정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셔서 너무 좋다고요. 전 친구에게 그 소리를 듣고도 소연이가 우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계속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제가 본 소연이의 모습은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연이와 어울려 다녔어요. 전 제 느낌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조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소연이와 전 아주 질긴 인연으로 엮이게 되거든요. 그때 소연이가 바로 지금의 제 시누이예요. 제 남편의 동생이 소연입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소연이와는 고등학교까지 함께 갔어요. 소연이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온 만큼 저도 소연이네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어쩌면 소연이가 우리 집을 보고 좁고 불편하다고 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소연이네 집은 정말 으리으리했어요. 그런 집은 드라마 속에서나 봤지 실제로 2층으로 된 집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연이네 아버님이 유명 제약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소연이를 보고 공주병도 심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전 소연이가 별로 싫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이 저에겐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고등학교 땐 3년 내내 둘이 같은 반이라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 소연이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남편과도 친해졌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더 멋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론 꽤 오랫동안 남편을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짝사랑하긴 했지만 저도 남편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취직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이것저것 조언을 구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다 보니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 자연스레 연인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소연이와 전 어릴 때부터 친구이다 보니까 저와 남편의 사이를 소연이가 당연히 축하해 줄 거라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소연이에게 가장 먼저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래도 소연이에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진지하게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소연이가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혹시 오늘이 만우절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전 사실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죠. 평소 설에 집을 왔다 갔다 하며 가깝게 지냈으니 소연이가 제 말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연인 제가 남편을 만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귀는 거야. 둘이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오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한다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이래? 결혼 허락이나 받을 수 있겠어? 소연이의 반응이 섭섭하면서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소연이나 남편에게 따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도 소연이의 어머니가 무섭고 어려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소연이네 집에 놀러 다녔는데 남편네 집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죠. 소연이 어머니이자 지금의 저의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딱해 하시면서 챙겨주시긴 하는데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쁘군 했습니다. 지나왔니? 마침 잘 왔다. 이따 갈 때 저기 쇼핑백에 넣어둔 거 가져가. 우리 소연이가 워낙 변덕스러운 거 알지? 글쎄 옷장이 예쁘다고 사놓고 안 입은 옷이 수두룩하더라고. 헌옷 수거함에 넣을까 하다가 그러기엔 다 새 옷이라 아까운 거 있지. 너희 부모님 옷 사주기도 어려우실 텐데 네가 가져가서 입어. 갈 때 꼭 가져가. 처음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한두 번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매번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집에 옷 많아서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나가는 길에 헌옷 수거함에 넣을게요. 어머 진아야, 너도 이제 좀 컸다고 사춘기 왔구나? 옛날엔 신나서 가져가더니만 왜 이제 좀 창피해? 그럴 거 없어. 우리야 너희 집 사정 뻔히 아는데 뭘 그래?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가져가. 그래 처음도 아닌데 뭘 그래. 싫었으면 처음부터 가져가지 말았어야지. 그 자리에선 자격지심 같아 보일까봐 애써 웃으며 넘기고 돌아왔지만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전 소연이와 거리를 뒀습니다.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소연이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턴 저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소연이네 집에 잘 안 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다 보니 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덕분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귄다고 얘기를 하고 난 뒤 저와 소연이의 사이가 제대로 틀어지고 말았어요. 소연이는 제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분명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할 리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만약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해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소연이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오빤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헌옷 수거함에 버린 옷이나 주워 입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오빤 쪽팔리지도 않아? 전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친구로 지낸 게 몇 년인데 제 앞에서 저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김소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 지금까지 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무시했던 거야? 너 같은 애들은 이런 걸 꼭 무시한다고 그러더라? 이게 어떻게 무시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알려주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 우리 집안이랑 너희 같은 구멍가게 나는 집이랑 어울리는지. 거기다가 너희 아빠 장애인이잖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소연이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남편이 먼저 소연이의 뺨을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소연이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미쳤냐고요. 미친 건 너지. 누가 친구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너 원래 이렇게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애였어? 네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친구들한테 우리 집이 좋네, 냄새나네, 우리 아버지가 가져다주는 과자는 먹고 싶지 않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 분명 아니라고, 걔들이 우리가 친한 걸 질투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 지난 시간 동안 날 전혀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 친구로 무슨...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를 꼬셨는지 몰라도 우리 오빠랑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니까. 그 일로 저와 소연이의 진한 우정은 모두 쫑이 났습니다. 저도 소연이에게 너무 실망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속상해하는 저를 위로하면 어떻게 하든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남편의 말에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됐거든요. 질긴 인연 어디 가나요? 소연이와 전 보고 싶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얼마 뒤 고등학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거든요.
전 가지 말까 고민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왜 피해야 하나 싶어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소연이가 노골적으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이래서 친구는 그냥 끼리끼리 놀아야 하나 봐. 노는 수준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네.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니 친구들은 소연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같이 궁금해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자 소연이 그년이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오진아, 제 말이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내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언젠가부터 내가 자기랑 동급인 줄 알았나 봐. 자기 주제를 모르고 어느새 우리 오빠한테 꼬리를 치고 있었더라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질 않더군요. 전 소연이가 아무리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친구들에게 이기적으로 굴어도 당당하고 솔직한 거라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소연인 아니더군요. 절 자기 발아래로 생각했던 거예요. 소연이 너 지금 나더러 주제라고 그랬니? 내 주제가 뭐가 어때서? 그리고 꼬리를 치긴 누가 쳐?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아우 순진한 척하는 거 봐. 얘가 원래 옛날부터 이랬다니까? 무슨 지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가난한 주제에 밝은 척 착한 척.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거든. 엄연히 급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야. 우리 집에서 널 며느리로 받아줄 것 같아? 그날 친구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저와 소연인 서로 막말을 하며 싸웠습니다. 결국 다시는 보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죠. 소연인 오히려 좋아했어요. 자기가 싫으면 자기 오빠랑도 헤어지라고요. 전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소연인 절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전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소연이를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로 생각했거든요. 저와 남편이 연애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래요. 멍청하게 사람을 이렇게 쉽게 믿습니다. 저와 소연이의 사이가 틀어져 버리자 남편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소연이가 부모님께 이상한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죠. 소연이의 부모님도 소연이와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저와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고 싶다고 미리 말했나 봐요. 그런데 저에 대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시부모님께선 콧방귀도 끼질 않으셨답니다. 어차피 헤어지게 될 테니 그냥 연애나 하라고 하셨대요. 결혼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요. 제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랐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가난하다고 소연이 어머님이 대놓고 민망하게 하셔도 절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신 행동이나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편견이라고 여겼어요. 오래 보고 가까워지면 별거 아닌 편견이요. 전 예상치 못한 난관에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사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모진 구박까지 받으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보단 시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꽤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시아버님의 지시로 평사원부터 입사해 시작했는데 자기 힘으로 승진을 해서 과장까지 올라갔죠. 모르는 사람은 분명 대표인 시아버지의 입김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누구보다 시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세요. 남편이 본인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구보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주기를 바라시죠. 그런 자리를 두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 아버지 존경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정말 실망해요. 아버지가 사람 집안 보고 차별하는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진아가 범죄자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집안만 보고 결혼을 반대하실 수가 있어요? 나라고 네가 좋다는데 이러고 싶겠냐? 근데 요즘 사업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옆에서 도와줄 처가가 있으면 든든하고 좋잖아. 아무리 재벌은 아니어도 집안이 중간은 돼야지. 다 쓰러져가는 구멍가게가 웬 말이냐. 그런 집안이랑 우리가 어떻게 사돈을 맺어? 아버지, 절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 처가 덕이나 볼 정도로 못나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충분히 회사 잘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진아가 얼마나 괜찮은 앤지요.
몸 불편한 아버님 옆에서 도우면서도 혼자 공부해서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공기업까지 들어가네요. 진아가 성실한 거야 내가 알지. 그래도 결혼은 다른 문제야. 양가가 가족이 되는 거라고. 듣자 하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너 내 아들 맞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돈이고 뭐고. 난 그런 쪽팔리는 집구석이랑은 한시도 같은 공간에 앉아있고 싶지 않아. 그딴 결혼할 거면 엄마랑 아예 인연 끊고 이 집에서 나가. 그러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습니다. 저처럼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며느리를 볼 바엔 아들을 안 보고 사는 게 낫다고 하셨대요. 좋아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처럼 아들 결혼을 본인들의 이익이나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부모로서 존경할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부로 이 집 나가겠습니다. 회사도 나갈게요. 남편은 그날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전 저 때문에 부모님과 등을 지는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부모님께 한 말은 진심이랍니다. 아들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부모님과는 본인도 잘 지낼 수 없다고요. 더군다나 절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 고작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요. 남편은 다짜고짜 짐을 싸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만큼 제가 좋아서 이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좁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께 살갑게 잘 했어요. 회사 일도 걱정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분명 들 텐데도 그런 내색 없이 낮에는 가게도 보고 손님들이 배달해달라면 배달까지 나갔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식당에서 퇴근할 시간이면 모시러 가기도 했고요. 전 이래저래 남편이 걱정돼서 이만하고 부모님께 돌아가라고 했어요. 회사 일도 걱정 안 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너랑 절대 못 헤어져. 두고 봐. 아버지가 백기 들고 결국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니까. 전 도대체 남편이 뭘 믿고 저러나 싶었죠. 전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은 좋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저 정도로 크구나 싶어서요. 전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욕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남편과의 결혼을 꿈꿨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는 절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어리둥절해 있는데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여유롭게 웃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모르게 미리 손을 써놨더라고요. 중요한 거래처인 병원 담당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더군요.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중요한 거래처인 병원 쪽 담당자들이 남편이 없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회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시아버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절대 안 된다고 시아버지를 말렸지만 평생 사업만 하신 분에게 회사 일만큼 중요한 건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힘겹게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도 제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이미 허락하신 거 저를 예쁘게 봐주셨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소연이는 달랐습니다. 절 무슨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하지만 전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소연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마음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보여준 마음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소연이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제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회사로 바로 가봐야 했어요. 그래서 전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공항에서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전 단순히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굳이 온 식구를 다 부르셨더라고요. 명색이 우리 집안 장손이 결혼했는데 네가 워낙 해온 게 없으니 식구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잖아. 원래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쩌겠니. 아, 하긴 그건 나보다 네가 제일 잘 알겠구나. 사돈 두 분이 평생 몸으로만 때우신 분들이잖니?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저를 괴롭힐 수 있을까 연구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얄미운 소리만 골라 하기도 힘들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가 만들 음식이라며 목록을 건네셨습니다. 종이에 소갈비찜부터 구절판에 산적까지 별의 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빨리 서두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금 있으면 어른들 오실 테니 빨리 준비하라고요. 전 소갈비찜은커녕 밥도 한번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 골탕 먹이려고 벌이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어떻게든 잘 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음식이라는 게 열정과 의지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해도 음식이라고 생긴 건 나오질 않으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무슨 대단한 효녀라도 난 것처럼 다리도 성취하는 아버지를 옆에서 살뜰히 챙겼다길래 난 또 심청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더니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네. 아줌마, 이것 좀 갖다 버려요.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시어머니는 온갖 타박이라고는 다 하더니만 결국 제가 만든 음식을 다 버리셨어요. 전 기분이야 상했지만 어쨌든 집에 오시기로 한 손님들이 계시니까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 여쭙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로 나가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이미 출장 뷔페에서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괴롭힐 생각으로 부르신 거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할 생각도 없으면서요. 전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좋든 싫든 이제 저도 이 집 며느리고 이 정도 각오는 하고 결혼을 한 거니까요. 전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옷이라도 갈아입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착각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집에 그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래도 손님들께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은 하고 싶은가 보지? 생각해보니 네 남편도 없는데 굳이 네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시어머니는 당신 하실 얘기만 하시고는 저를 거실에 혼자 둔 채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 버리셨어요. 전 순간 울컥해서 이대로 돌아갈까 싶었지만 왠지 그대로 돌아가면 정말 시어머니에게 지는 것 같아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가방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새로 했고요. 그리고 먼저 정원에 나가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뒤늦게 나오신 시어머님 미간을 확 구기며 저를 쏘아보셨고요. 사람들이 있어서 심한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고 계셨습니다. 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시작인데 이 정도 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애써 기운을 내면 뭐래요? 금세 다른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소연이, 저의 시누이가 들어왔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제 귀에다 대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하고 혼자 있어? 설마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벌써 소방 맞은 거니? 어쩌지? 네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신혼여행에서 오빠랑 나 너무 행복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저놈의 입을 확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소연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니 제가 애써 웃으며 좋게 받아줬죠. 그 후로도 소연이와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못살게 구셨습니다.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유치한 말장난에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제 그 정도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받아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다 보니 저에게도 반격할 기회가 오더군요. 시누이 소연이도 결혼하겠다며 웬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 전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맞선을 보고 다니더니만 결국 대대로 의사인 집안에 의사 남편을 구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데려온 남편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소연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사람이 좀 거만하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의사 집안의 사윗감까지 의사라고 하니 좋은지 얼굴이 피셨더라고요. 제가 인사 왔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닭만 안 잡았지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매부는 상차림을 보고도 영 시큰둥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 모습이 신경이 쓰였는지 시어머니가 연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좀 먹어라 간섭을 하자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만 해주셔서 소연 씨가 살이 쪘나 봐요. 이러다가 결혼식 날 저보다 덩치 더 좋겠어요. 순간 식탁이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이가 예전보다 살집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절대 뚱뚱하진 않아요. 그런데 시매부 될 사람이 아무래도 소연이의 몸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굳이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평소 시어머니라면 귀한 자기 딸한테 저런 시답잖은 소리를 하는데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저한테 무슨 소리든 다 하시니까요. 그런 시어머니가 예비사위는 무서운지 당황해선 얼굴이 시뻘개지셨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또 웃겼어요. 아이고 우리 예비사위가 의사라 우리 딸 건강 걱정하는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결혼식 날까지 소연이 제 다이어트 확실하게 시킬 테니까 걱정 말게. 엄마, 내가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 난 뚱뚱한 게 아니라 글래머러스한 거거든? 소연 씨는 글래머러스라는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식 날 병원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신경 좀 써요. 나 생각해서라도. 예비 시매부라는 사람은 엄청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신우인 도대체 저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려는 건가 싶었죠. 예비 시매부가 돌아가고 나서 시아버지도 걱정이 됐는지 신우이한테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식사 자리에서 시매부가 신우이를 대하는 게 이상하긴 했으니까요. 시아버진 신우이에게 둘이 있을 땐 잘 해주냐, 아무리 중매 결혼이어도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다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원래 솔직하고 주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걱정되는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예비 시매부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엄청 다정다감하더라고요. 집안에선 차갑고 냉정한 사람 같더니만 웬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분명 통화 중간중간에 자기라고 하는 소리를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전 올케가 아닌 친구로서 소연이가 걱정돼 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물어봤죠. 예비 시매부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좀 이상하니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맞선 보고 반년도 안 되어서 하는 결혼이니 서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전 절대 신우의 기분 상하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제 말에 버럭하더라고요. 너 뭐야? 왜 그딴 소리를 하는데? 내 남친이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뭐야? 너 설마 내가 의사랑 결혼하는 게 샘나서 이러는 거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정말 네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일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네 일이나 알아서 해. 이게 무슨 짓들이야? 소연이 너 아무리 친구라도 누가 세원이한테 너라고 부르면서 싸가지 없이 굴어. 이제 시집도 가는 애가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야. 앞으로 꼬박꼬박 언니라고 불러. 알았어? 전 시아버지에게 괜찮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집안엔 위계 질서가 있는 거라면서 절대 서로 큰 소리 내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어떻게든 신우이와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신우이 결혼식 날 터져버렸어요.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 난동을 피웠습니다. 신랑이 자기 남자라면서 이 결혼은 무효랍니다.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당황한 시매부는 사람을 시켜 난동을 부린 여자를 내쫓았어요. 보는 눈이 많으니 일단 결혼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행되긴 했지만
모두가 찝찝한 채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되자마자 시아버지는 시 매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까 그 여자는 누구냐고 따졌죠. 그러자 그 고고하던 의사 사위가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니던 술집 여잔데 몇 번 놀아줬더니 자기가 제 여자친구라도 되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한다고 안 만나주니까 저런 짓까지 꾸민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전 어떻게 저런 뻔뻔한 인간이 있나 싶었어요. 술집에 다니면서 만난 여잔 바람이 아니랍니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은 화가 나서 시 매부의 면상을 치려고 달려들었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신우이였습니다. 그 망나니 같은 놈을 때리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다들 난리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집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알아서 정리한다잖아. 난 괜찮으니까 다들 돌아가요. 우리 신혼여행 갈 준비해야지. 신우이는 그대로 시매부를 데리고 차에 탔어요. 가족들 모두 얼떨떨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정말 저런 결혼을 시켜도 되냐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기가 찼습니다. 괜한 불똥이 저에게 튀더라고요. 지나 너 같은 애도 결혼하는데 쟤들이 뭐가 문제니? 의사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술집 가서 술도 마시고 해야 스트레스 풀리는 거지. 순간 전 무슨 저런 엄마가 다 있나 싶었어요. 유난하게도 귀하게 키운 딸내미가 술집이나 드나들면서 술집 여자랑 놀아나는 놈이랑 결혼해서 평생 살게 생겼는데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 성에 안 차셔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뻔뻔한 인간이랑 저를 비교하세요? 내가 보기엔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보다 술집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훨씬 나아.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장 진아한테 사과하세요. 아이고, 이 여편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아, 몰라.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건데? 의사 사위랑 결혼하다고 하객 다 불러놓고 똑똑한 의사 사위가 다 알아서 정리한다고 하잖아. 전 입이 떡 벌어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도 혀를 끌끌 차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철딱서니 없이 키운 거로도 모자라서 인생을 망친다고 한 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누이 본인이 상관이 없다는데요. 그래도 그날 일 때문인지 시매부는 그전보단 시댁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 항상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알아서 준비하게 하더니만 결혼식 이후엔 시댁에도 자주 오고 시부모님이 어디가 안 좋으시다 하면 살뜰히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곁에서 지켜보며 저런 게 정략 결혼인가 보다 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죠.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시매부가 무슨 짓을 하든 시댁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은 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 생일이 다가와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며칠 일이 많아 무리를 좀 했더니 몸도 으스스하고 열도 좀 있는 게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았죠. 기침도 자꾸 나오는 게 감기인 것 같아 그날은 남편만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괜히 갔다가 가족들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가고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짜고짜 어디가 아프냐고 다급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웬일로 제 걱정을 해주시나 싶어서 내심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몸살인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뜸 물으셨어요. 너 설마 임신은 아니지? 테스트하기 해봤어? 저와 남편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긴 했지만 분명 임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임신이냐고 물으시니 은근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빨리 아이를 가지시길 원하셨나 싶어서요. 전 아니라고 그냥 감기 몸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제 말에 실망하실까 싶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됐다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에겐 일절 기대도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아픈지 걱정도 해주시고 아이를 갖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어쩐지 안심이 됐죠. 절 며느리로서 점차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글쎄 얼마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말 내내 몸살을 앓고 다행히 몸이 좋아져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제가 괜찮아졌나 궁금해서 전화하셨나 싶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지금 곧바로 데리러 올 테니까 잠깐 나오랍니다. 전 출근하는 길이라고 오늘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몸도 안 좋다는 애가 하루 병가 내고 쉬지 무슨 출근을 한다고 그래? 나랑 갈 데 있으니까 잠만 말고 준비하고 있어. 내가 아는 병원에 예약해뒀으니까 거기 같이 좀 가자. 전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게 그렇게 신경이 쓰였나 싶어 이젠 다 괜찮아졌다고 씩씩하게 말했어요. 출근해도 될 것 같다고요. 내가 너 생각해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힘들게 예약 잡아둔 거야. 얘는 꼭 사람이 생각을 해줘도 고마운 줄은 몰라. 빨리 회사에 연락하고 준비나 해. 예약 시간 늦겠어. 평소 같으면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예약을 하셨냐고 시어머니에게 말했겠지만 그날은 시어머니 말대로 했어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말은 쌀쌀맞게 하셔도 병원에 예약까지 해놓으셨다는 게 전 기분이 좋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음을 연 게 맞나 제 착각은 아닌가 싶었는데 이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절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신 것 같아서요. 전 병원에 가는 내내 괜히 들떠서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었죠. 시어머님 별로 듣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았지만 전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여성 병원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분명 유명한 의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전 왠지 이상해서 시어머니에게 여기에 뭘 하러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양 상태가 안 좋아 그런지 네가 영 몸이 부실한 것 같아. 자궁에 좋은 시술이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넌 누워있기만 하면 돼. 아이라도 하나 가지려면 자궁을 튼튼하게 해야지. 전 자궁에 좋은 주사나 약도 아니고 무슨 시술까지 하나 싶어 시어머니에게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절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시더군요. 아, 네가 말하면 알아. 이거 하면 배란도 규칙적으로 되고 생리통도 좋아질 거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기나 해.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몹쓸 짓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계셨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며느리라는 말에 전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절 그렇게 불러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전 그 말에 마음을 먹고 시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웬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같이 오신 분 시어머니 맞으시죠? 지금 받으시는 시술 뭔지 알고 오신 거예요? 전 시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얘기를 했어요. 생리통에도 좋고 배란도 규칙적으로 잘 되는 자궁에 좋은 시술이라고 듣고 왔다고요. 그러자 간호사가 놀라서는 저를 더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하는 말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환자분, 제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린데요. 이 시술 하시면 평생 후회해요. 안 돼요. 그쪽 시어머니가 예약한 시술, 피임 시술이에요. 환자분하고 상의하고 결정하신 거 맞아요? 전 순간 뒤통수를 3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아직 낳지 않은 저에게 피임 시술이라니요. 더군다나 저와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 노력 중이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피임 시술을 시키려고 했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어요. 전 옷을 갈아입으려다 다시 입고 그대로 탈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곤 시어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탈의실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 미간을 확 구겼습니다.
빨리 갈아입고 들어가지 왜 또 나오냐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전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한번 세게 끼워주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뺨을 갈겨줬습니다. 아주 세게요.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이야?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피임 시술을 받게 해?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허, 참, 인연이가 멍청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알았대? 난 너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해. 내 아들이 지금이야 잠깐 너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모르지만 그것도 다 한때야. 금방 정신 차릴 거라고. 그때 돼서 애라도 하나 있어봐. 괜히 이혼하기도 번거롭잖아? 전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밉고 싫어도 그렇지 자기 아들이랑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정말이지 시어머니는 사람의 탈을 쓴 마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절 당신의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천하고 미천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낳은 자식은 당신의 손주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전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도 얘기했고요. 잠시 후 병원으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곁엔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남편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 처년이 너한테 뭐라고 한 줄은 모르겠는데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너희가 아직 신혼인데 신혼을 즐기기도 전에 덥석 아이부터 가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엄마 마음 알지? 변호사님, 어머니에게 제 의견 잘 전달해 주세요. 여보, 그만 우리 집으로 가자. 남편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제 어깨를 감싸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절 시술하려고 했던 의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시술을 받을 당사자에게 동의 없이 시술을 하려고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니까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값을 받고 저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어머님과는 인연을 끊겠다고요. 저도 시어머니라면 치가 떨려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제가 시술 당하기 전에 일이 일단락되어 사건은 벌금형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 일 이후 많은 것이 변하긴 했어요. 남편은 제게 말한 대로 시어머니와 정말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다 안 받으니 집 앞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문을 부술 듯 차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마저 시어머니를 내쳤어요. 두 분은 현재까지도 별거 중이세요. 시어머니가 제게 한 일이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서 아버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말이 좋아 별거지 사실상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카드까지 몽땅 뺏기고 쫓겨났으니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믿고 있던 딸에게까지 외면받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이후 시누이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심애부가 난리를 쳤대요. 사위가 의사인데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정말 쪽팔려서 병원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 들어.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게 했다간 당신도 이혼당할 줄 알아. 술집에 다니면서 여자들이랑 놀아는 사위를 기껏 받아준 대가가 그 정도였습니다. 심애부는 시어머니가 자기 얼굴에 먹칠했다고 시누이까지 구박한다네요. 친구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시누이가 곧 이혼당할 거라는 소문도 있어요. 전 더는 시댁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일절 신경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서 저를 도와준 간호사에게 절 대신에 따로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쇼크로 아직도 병원에 가는 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제 걱정에 매일 밤 제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주는 남편을 보면 힘이 나요.
남편이 제게 잘하면 잘할수록 저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가 갈라진 건 아닌가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달래줍니다. 시어머니의 일은 본인의 업보이니 절대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저도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쓰여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자신을 지독하게 미워해서 저런 짓들까지 벌인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